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2월 9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과 2020년 도쿄 여름올림픽의 경기장을 한국과 일본이 서로 나누어서 치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건설 비용은 막대한데 사후 활용 가능성은 적은 봅슬레이, 루지, 그리고 스켈레톤 등 썰매 종목의 경기장을 일본의 기존 시설로 돌리자는 겁니다. 올림픽위원회는 다음 주 중 일본 나가노 등 썰매 종목 경기장 후보지 12곳 명단을 한국에 보내고 내년 1, 2월 중에 직접 방문해서 세부 내용을 협의할 방침이랍니다. 평창 측은 썰매 경기장을 지난 9월 이미 착공해서 분산 개최는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딱 이틀 쓰고 말 주 경기장이야 나중에 축구 경기라도 한다고 칩시다. 썰매 경기장은 어디다 쓸 수 있을까요? 강원도 근방 학생들 썰매 선수로 다 만들 겁니까? 썰매 경기장 건설에 1,500억 원, 그리고 이후 시설 유지비는 해마다 30억 원 정도가 들 거랍니다. 현재 강원도의 적자는 6천억 원입니다. 경기장 건설비와 유지비, 결국 다 국민 세금입니다. 올해 겨울 올림픽을 치른 러시아 소치가 500억 달러 적자 등 올림픽 유치 도시 대부분이 빚더미에 올라 있고 2022년 겨울 올림픽도 주요 도시들이 유치 포기로 돌아섰습니다. 일본의 도쿄는 경기장 신축 계획을 일부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평창이 앞에 든 도시들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입니다. 잔칫날조차고 유일한 재산인 초가집 기둥뿌리 뽑아 쓰고 나면 누가 뒤나 돌아다 봐준답니까? 건설 비용과 유지 비용, 그리고 장래 활용도 등을 생각하면 공사 중단에 따른 매몰 비용과 위약금 등을 부담하더라도 공사를 지금 중단하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이나 허세 부리다가 쪽박 차고 싶습니까? 분산 개최하면 체면이 그렇게 많이 깎이나요? 2002년 월드컵은 한국과 일본이 나눠서 치렀지 않습니까? 돈 아껴서 씁시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네, 12월 9일 화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민 PD. 네. 오늘 첫 뉴스는 뭐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위원회 직책은 국민을 대신하고 또 그 실행이 나라의 앞날을 좌우하기 때문에 모든 언행이 사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행하는 그런 사명감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 영상국무회의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밝힌 건데요. 국무위원 여러분들은 개인의 몸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맡은 분야의 일을 하는 분이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많은 언론은 바로 이 한 사람 겨냥한 것이다. 바로 유진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언행은 사적인 것이 아니지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유진용 전 장관은
부끄러운 언행을 한 바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인사권인 문체부 국장 과장의 인사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 사람 경질하라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진용 장관은 경질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이 그런 언급이 있었다. 라는 점을 밝힌 것이 어째서 사적인 그런, 언행이 되는 것이며,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사명감에 어긋나는 그런 발언일 수 있겠습니까? 개인의 몸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맡은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국가에 충성을 해야지. 대통령, 권력에 충성할 일은 아니죠. 대통령 권력이 뭔가 그 궤도에서 이탈을 했다면 이에 대해서 강하게 꾸짖고 바로잡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참모된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유진용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내각 총사퇴를 해야 된다고 거듭 주장을 했었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안 된다. 그만 이야기하라 이렇게 제지를 할 정도로 강도 높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아마 2달도 안 됐을 겁니다. 네. 외교 전문을 통해서 너 잘렸다. 짐 싸라. 이런 통보를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는 거죠? 그 국장하고 과장. 이제 그게 작년 일이기 때문에 뭐 네. 작년 일 때문에 그러겠는가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네. 뭐 거기서부터 이제 또 시작이 돼가지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그 박 대통령하고 또 이 유진용 장관 그 사이에 그 틈이 벌어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영종도에 그 카지노를 설립하는 문제였나요? 청와대는 밀어붙였는데 문체부 장관인 유진용 장관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그거 외에도 그 몇 가지 쟁점들이 있었죠. 이번에 땅콩 네. 회항. 관광진흥지구 촉진법. 예. 그것도 있고. 경복궁. 네. 호텔 짓는 거. 호텔 짓는 거 근처에 학교 있는데 말이죠. 그 역시 반대를 했었던 유진용 장관. 뭐 사사건건 반대하다 보니까 또 잔이윤 씨. 아하. 잔이윤 씨를 애초에는 관광공사 사장에 임명하려고 사장하려고 했었어요. 그랬지. 맞아요. 안 된다고 하니까 감사로 또 내려앉혔는데 아니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인데 사장, 감사 다 안 되는 거 아니냐? 왜 자꾸 이걸 거론하느냐라면서 청와대와 계속해서 하여튼 대립각을 세워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경질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진용 장관이 안 된다라고 했던 것들 중에 설득력이 없는 건 없었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께서 굉장히 의지가 강하시고 집요한 데가 있으신 모양이에요. 네. 한번 마음을 잡수면 네. 그걸 어떻게든 이루시나 보죠? 틈을 보이면은 자기를 우습게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의지가 강하시고 굳으시니까 네. 대통령에도 오르고 그러시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 양반이 뭐가 있다고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근데 막 양반이라고 하고 그렇게 불러도 되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양반이라고 했습니까? 네. 천민이라고 한 것도 아닌데. 김 PD 걱정되네요. 네. 또 오랫동안 같이 방송하고 아니, 이건 싶은데. 진짜, 이런 정말, 동네 양아치만도 못한 정권이 계속 유지되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여러 소리 필요 없고. 예. 국무위원이면 나라국 힘쓸 무입니다. 예. 나란 일에 힘쓰면 되는 건데 왜 개인한테 충성하라 해놓고 마음에 안 드니까 출장 가 있는 사람 자르고 이게.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유진용 장관이 참여정부 때 한번 청와대 인사를 들이받아가지고, 이게 우리하고 통하는 것 같다. 뭐든지 이런 거예요. 저쪽하고 안 친하면 우리 편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소신과 철학과, 그 안에 걸어온 삶의 어떤 그런 과정들, 또 그 생각의 결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씹었다? 그럼 우리 편이다. 이런 아주 초차원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사람을 발탁하고 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인선하고 임명한 거 맞지만 네. 국무위원에 대해서 서운한 점이 있고 할 말을 하고 싶어도 네. 대통령이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럴수록 대통령이 하면 안 되고요. 네. 총리나 비서실장이나 또는 여당 대표로 하여금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하는 게 여당 대표는 좀 그렇네요. 이렇게 예. 하는 게 낫지. 네.
우리나라에 국무원이 총 15명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제 17명으로 늘었네요. 참 이번 정부 들어와서. 자기가 다 뽑아놓고 이렇게 면박을 주고 비판하고 애둘러 비판이라고는 하지만 예. 들으면 누구한테 하는 소리인지 빤히 알 거를 이게 말이 안 되죠. 참 보기 딱해서. 그리고 어제 오늘 뭐 계속 지금 대한항공에서 뉴스거리를 주고 있는데 그 내놨다는 사과문이 오히려 더 자극하고 있어요. 예. 이거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아버지까지 나섰군요. 큰딸의 이런 땅콩 리턴 파문과 관련해서 네. 업무 수행 중이었지만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깊이 사과드린다. 고객에게 불편을 끼친 사안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이게 이제 법을 위반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항공보안법 저촉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러던데. 예. 국토교통부가 나선다고 하는데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 참여연대가 조현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 업무 방해죄에다가 강요죄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고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항공이 사과문에서까지 갑질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조연아의 행위는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만한 악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이 능력도 있는지 없는지 잘 파악도 안 되는 상황에서 딸이란 이유만으로 오너의 딸이란 이유만으로 이렇게 그 요직을 주는 거 이거 자체도 사실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새누리당의 박인숙 의원은 이런 대한항공을 여태까지 이용했다니라면서 반기업적인 발언을 했었고요. 자, 약간 오늘 대한항공 하여튼 오늘도 아주 그냥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얻어맞고 있습니다. 요즘 그동안 애국심 때문에 좀 비싸더라도 칼 타왔는데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고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막 쓰는 유명 인사들 많더군요. 예. 어제 대한항공 사과문 읽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잘못은 승무원한테 있지 조현아 부사장에게는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당연히 조현아 부사장 눈치를 봐야 되는 그 회사의 직원들이 쓴 거라 하겠습니다. 임원은 승무원의 근무 태도를 체크할 의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말은 맞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건 비행기에 도착한 다음에 그렇죠. 해야 될 일이지. 필요 이상으로 야단을 모욕을 느낄 만큼 야단을 쳤던 데다가 예. 이미 비행기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할주로로. 예. 그때부터는 탑승 게이트에 계류 중일 때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관제탑과의 교신이 시작되는 거고. 탑승구를 떠나서 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비행에 관한 모든 권한은 기장한테 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막 야단을 치더니 꼴 보기 싫다고 내리라고 다시 탑승구로 가게 해서 네. 기장에게 문 열으라고 하고 내쫓아 이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죠. 이거는 얘기가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오늘 그래서 대한항공 노조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담당 부사장에게 서비스 아이템에는 없지만 기내에 탑재된 마카데미아를 제공한 것이 최고의 서비스와 안전을 위배하는 것인가? 사과 사는 고객에게 귤 하나 드셔보시라는 그런 과일 가게의 점원은 그 가게의 안전과 서비스를 추구하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 네. 마카데미아 땅콩 문제가 고성과 고함으로 다른 승객들에게 불쾌감과 위협감을 주고 250명의 승객의 시간을 점유할 만큼 민감한 문제였는가라면서 말이라고 내뱉고 배설하면 그만이 아니다. 이를 덮으려면 좀 더 논리적으로 정황에 맞게 변명하라 이렇게 일가를 했고요. 조종사 어떤 분은 아주 아주 격한 어조로 네. 맹비난을 퍼본 걸로 네. 제가 또 알고 있는데. 그럴만하죠. 영국 가디언즈에서도 이 기사를 크게 썼던데. 가디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외신들이 다 타전을 하고 네.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그동안 홍보에 들이느라고 공항 같은데 세계 유수의 공항에 가면 이렇게 광고 5궤판 이런 거 많이 설치하고 상당한 비용이 드는 거거든요. 네. 여지껏 쓴 거 다 헛돈이고. 글쎄 말이에요. 이게 한 방에 갔잖아요. 한 방에. 땅콩 하나로 다 한 방에 갔던 건 물론이고. 예. 이 쫓겨난 사무장. 예. 사무장이 내려서. 네. 미국 항공보안국에다가 강제 하기, 이제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는 걸 강제 하기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특별한 사유가 없이 강제 하기를 승객에 의해서 당했다고 신고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최대 10년입니다. 미국 법으로는. 우리 조연아, 네. 그건 이제 대한항공 부사장이고 이건 전혀 미국 법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냥 승객이 난동을 피운 그런 걸로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 그 조항으로 만약 입건이 돼서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양형 최고 한도는 징역 10년이에요. 물론 거기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중범죄예요, 이게 실은. 이게 그냥 뭐 갑질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네. 이건 항공법으로 봐도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근데 네. 지금 그걸 모르고 오히려 와서는 뭐 임원은 그것을 체크할 권리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코노미석 많은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좀 소홀히 한 거를 만약에 야단쳤다면 또 모르죠. 네. 1등석 자기가 타고 있는데 지금 자기한테 땅콩을 껍질 안 벗기고 그냥 비닐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한마디로 얘기가 안 되죠. 일본에서는 어떤 방송사에서 만화를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네. 이것을 소재로. 예. 이거 참 국위선양의 대단한. 이렇게 그냥 그래서 한 방에 가는군요, 한 방에. 오늘 저 SNS들 보니까 대한항공이 조가 에어, 조가 항공 그러면서 발음에 유의하세요. 그런 말들도 많이 조가. 나오고. 바꾼다고 개명을. 예. 그다음에 태극마크 못 쓰게 하자 이러고 이러던데. 예. 대단한 항공사 났습니다. 네. 그러고 여긴 또 왜 그래요? 롯데 여기도 식음료, 호텔 이런 관련 재벌 공룡급인데 예. 그 제2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수족권 어디서 물이 샌다고요? 예, 물이 샜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YTN이 이제 최초 보도를 했고요. 또 제2 롯데월드로 중계차를 보낸 모양이죠. 네. 이제 리포트를 하는데 갑자기 롯데월드 관계자가 몸을 동원해가지고 방송 내보내지 말라고 이렇게 카메라를 몸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생방송되는 걸 이 사람은 알고 있었을까요? 예. 이렇게 7cm가 새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걸 그 틈이 난 게 7cm나 된답니까? 크기가? 그렇죠. 이 7cm가 이거 7cm로 끝날 일입니까? 이게 만약에 어마어마하게 물고가 트이면야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건데요. 이 아쿠아리움에는 국내 최대 규모인데 4,000톤의 물을 담고 있고 650종 5만 5천여 마리의 해양 생물이 전시 중입니다. 문을 연 지 2달 만에 이런 사고가 났는데 롯데그룹 관계자는 수조를 구성하는 아크릴 유리 끝면과 벽면을 연결하는 이음새 부분을 실리콘으로 마감 처리하는데 그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다. 시공을 한 미국 업체 전문가의 설명으로는 아쿠아리움 개장 초기에 흔히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보수를 마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재 상황에서 보수는 완료됐고 일단 다른 특별한 조치는 없을 것이다. 영업도 지금까지처럼 정상적으로 할 것이다. 그러면 왜 방송하는 걸 막습니까? 그걸 아쿠아리움은 본래 조금씩 샌다면서요? 예,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서 충실히 해명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말이죠. 게다가 아쿠아리움 밑에 변전소인가 뭐가 초고압 변전소가 그러게요.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석촌 변전소는 롯데월드타워 그리고 인근 지역의 전력 공급 설비고요. 수도권 설치 운영 때에 누수로 인한 전력 설비에 수분이 침투할 경우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복구 기간도 장기간 소요된다는 거죠. 네. 자연재해, 지진이라든지 폭격으로 변전소 상층부 메인 수조 2개 수조관이 동시에 파괴돼서 예를 들어서 326톤이 누수될 때는 지하 2층에 담긴 이런 담수수비가 약 75cm로 추정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오버플로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물이 넘친다고요? 그렇죠. 그럼 이건 변전소는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파장, 송파 지역 일대, 이 지역 일대에 단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2만 가구. 이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그 변전소가 전류가 차단되지 않는 그런 거라면서요. 글쎄 말입니다. 근데 거기 물이 새서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서울시는 제대로 파악을 못했던 모양이죠. 이제서야 현장 조사하겠다 또 이런 입장을 밝혀가지고 서울시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초고압 변전소 위에 아쿠아리움을 짓는 데 대한 위험성을 숱하게 그동안 지적해왔다고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서울시가 현장 조사 실시 후에 아쿠아리움의 영업을 중단시킬지 여기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나서 네. 304명을 하늘나라로 억울하게 보내고 나서도 안전에 관한 것들이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 네. 이게 좀 많이 허탈하군요. 특히 서울시 같은 데서 말이죠. 예. 현재 시각 BBC 뉴스 가장 많이 공유한 기사 1위가 땅콩 분노군요. 아하. 예. BBC에서도요. 예. 아이고, 이래가지고연. 이게 정말 코리안 아주 홍보 잘 하신, 국격이 아주 날로 돋는군요. 예, 나라 안팎에서. 자, 그리고 며칠 전 대법원에서 6명 해고자 중에 3명은 복직 무효, 3명은 복직 정당하다, 이렇게 반반 갈리는 최종 판결이 나왔던 YTN. 예. 복직 판결 받은 기자들 인사위원회 출석하라 이랬는데 혼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뭐 위임장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12월 22일에 이제 열리는 인사위원회는 당연히 징계 심의를 위한 그런 자리입니다. 인사명령 거부 등 사교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입니다. 2008년 MB 언론특보 출신의 구본홍 사장 반대 투쟁을 했던 YTN 기자 6명 가운데서 권석재, 우장균, 정유신 기자, 예. 이제 해고 무효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복직을 했는데 YTN은 그 징계 해고의 수위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일 뿐, 당시 이들의 행동은 정당했다. 따라서 면죄부를 줄 만한 그런 일이다라고 법원이 판결한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기자가 복직하면은 바로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하들에게 했던 해고 이거가 잘못됐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식으로 해제하고 네. 그동안 애썼다, 좋은 자리에 가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달라, 그런 게 아니고 또 뭐 징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은 니들 잘했다가 아니라 너무 셌다. 징계를 해도 되는데 징계치고는 너무 과했다. 그러니까 뭐 과하지 않은 징계를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2008년 이후로 그렇게 일을 못하고 무수한 세월을 그렇게 거리에서 보냈던 이 기자들 복직을 시켰는데 다시 징계하겠다. 이게 진짜 이런 정말 뭐 갑자기 이게 생방송이니까 네. 무슨 적절한 단어를 한마디 제가 김용민 PD한테 이렇게 리액션이라 그러나요? 한마디 네. 하고 청취자분들께도 해야 되는데 제 순발력에 문제가 있나? 갑자기 어휘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네. 난 이런 절차가 있는 줄 몰랐는데. 네. 야. 그러니까 그거에 상응하는 징계를 다시 하겠다 이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후속 관련 취재 좀 잘 하십시다. 네. 네,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김영민 PD였습니다. 예. 조합원 여러분,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사무국장 조상훈입니다. 지난 1년 국민TV는 여러분의 출자금으로 운영됐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유지하는데도 돈이 들 테니 월 조합비를 받아가라고 재촉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TV 방송을 시작하고 받는 게 도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을 무릅쓰고 마침내 2014년 4월 TV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국민TV의 지속과 확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월 조합비 납부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 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언론혁명의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5시 59분 10초. 오늘 조금 길어졌네요. 뉴스 브리핑이. 청취자 게시판
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거 접하신 분도 많이 계시리라고 보는데요. JFK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그 대한항공 회항권 말이죠. 후진해서 회항권. 그 관련해서 당시 공항 관제탑과 기장 사이에 오간 녹취록이란 것 혹시 많이들 보셨겠죠? 한번 읽어드릴까 하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JFK 공항 이제 관제탑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관제탑에서 대한항공 203기 호텔 줄루에서 활주로 3-1 좌측으로 진행하세요. 이 녹취록 작성자 또는 유포자에 따르면 항공 용어는 잘 모른다. 아마 앞의 공항 내에도 이렇게 교차하는 구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앞의 교차로를 조심하라는 뜻인 듯 이렇게 괄호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출발은 1-20-3.7 지점에서 확인. 좋은 하루 이렇게 맺고 대한항공 203기 앞으로는 203기라고 하겠습니다. 203기 아마 기장이겠죠? 알겠다 관제탑 호텔 줄루에서 활주로 3-1 좌측으로 진행 중 1-20-3.7 포인트에서 출발하겠다. 관제탑에서 정해진 그 지점에서 활주로로 진입하겠다. 이런 의사표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03기에서 관제탑 여기는 대한항공 203기 우리는 이륙을 포기하고 게이트로 돌아가야 한다. 관제탑 알겠다. 대한항공 203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203기 약간 말을 더듬는 듯한 이렇게 포즈가 좀 있네요. 조 여사님의 땅콩이 봉지에 들어가 있어서 돌아가야 한다. 저는 기장이 사실 이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공항 관제탑 대한항공 203기 다시 말해달라. 203기 관제탑 우리는 지금 당장 게이트로 돌아가야 한다. 땅콩이 봉지에 들어가 있다. 관제탑 대한항공 203기 지금 암구어로 답하는 건가? 응급 상황인가? 203기 아니다. 관제탑 응급 상황 아니다. 조 여사님의 땅콩이 봉지에 있었고 그로 인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다. 관제탑 알겠다. 대한항공 203기 난동을 부리는 탑승객이 있다는 점을 이해했다. 줄리엣 브라보를 통해 게이트로 돌아가라. 게이트에 공항 보안 요원들의 대기가 필요한가? 203기 아니다 관제탑. 보안 요원들은 필요 없다. 난동을 부리는 탑승객도 없다. 다만 새로운 사무장이 한 명 필요할 것 같다. 관제탑 알겠다. 대한항공 203기 다친 승무원이 있다는 말인가?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한가? 203기 아니다. 다친 사람, 아픈 사람도 없고 보안 요원도 필요 없다. 사무장이 새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오갔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에 기초한 것인지 누가 패러디를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패러디라면은 꽤 사실에 입각해서 공항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작성한 것 같고요. 또는 사실 오갔던 녹취록에 땅콩이 봉지에 들어가 있다 이런 말은 누가 추가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설마 기장이 관제탑하고 얘기를 하면서 땅콩이 봉지에 들어가 있다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상상하긴 싫습니다. 어쨌거나 램프 리턴이라고 하죠. 탑승 게이트로 다시 돌아가는 상황은 긴급 환자 발생, 보안상의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불량을 이륙 전에 기장이나 승무원들이 확인한 경우 이렇게 대단히 예외적이고 제한적일 때만 램프 리턴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관제탑에 알리는 거죠. 그래야 다른 비행기들의 출도착, 이착륙을 관제하는 데 필요한 매우 중요한 정보니까. 아시다시피 1분에 한 번씩 이렇게 이륙을 지시하지 않습니까? 큰 공항의 비즈니스 타임, 죄송합니다. 출도착이 몰리는 시간에는 1분에 하나씩 이렇게 이륙 지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륙 순번표를 받은 203기가 갑자기 이륙을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륙 스케줄도 조금 조정을 해야 하니까 긴밀한 교신이 필요했겠죠. 아무튼 이런 얘기가 충분히 오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이게 100% 사실이라는 건 아닙니다. 대한항공 측이 공식 확인해 준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제가 누군가로부터 제보를 받은 겁니다.
석양의 건맨께서 대한민국이 2014년에 세운 대기록 세계적 개망신 금자탑을 세우다. 잘하십니다. 사실 세월호 이건 너무 슬픈 일이지만 어처구니 없는 사고라는 점에서는 그렇죠. 투더코아님은 아마 방금 제가 읽어드린 관제탑과의 교신 녹취록을 쓰신 것 같은데 줄리엣 J 브라보 B라고 하셨네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 항공을 좀 아는 사람이 쓴 것 같긴 합니다. 투더코아님, 호텔 줄루는 HJ 알파벳을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 기호이다. 네네네. 네, 그렇죠. 그 비행기에 보면 편명은 이렇게 뭐 HJ 이렇게 시작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호텔 줄루니까 H라고 하면 발음상의 혼돈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오징어 오, 뭐 남대문 남 이렇게 말을 하듯이 A는 알파, B는 베타, C는 찰리 이렇게 하는데 H는 호텔, J는 줄루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읽어드렸던 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렇게 추정이 되네요. 조은향기님, 영화 제보자의 실제 모델인 MBC 한학수 PD가 스케이트장 관리자로 발령이 났답니다. MBC 한학수 PD. 이게 황우석 교수와 그 과정을 다룬 영화 제보자 그거죠. 제 기억이 맞다면. 스케이트장 관리자요? MBC에 무슨 스케이트장이 있나요? 그나저나 중견 PD를 스케이트장 관리자로 내다니 참.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은 현업을 좀 떠나 있지만 뭐 뉴스 PD 쪽이건 기자건 하는 일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국장으로 승진을 시키면서 뭐 광고국장을 잠시 맡거나 그런 것은 인력 배치상 좀 신문사에서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현역 PD를 스케이트장 관리자라. 참. 네.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누수 문제 그리고 땅콩 부사장 이런 것들에 많이 견해를 주고 계시고요. 평창 동계올림픽 분산 개최 문제 좀 현실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견해들도 주셨습니다. 네, 나머지 것들은 조금 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셨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영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6시 9분입니다. 뉴스 행간 들어갈 차례였고, 뉴스 행간 코너를 알리는 브릿지 스팟도 나갔는데, 제가 그 스팟 나가는 사이에 물을 좀 마셨는데 순간적으로 격렬한 사례가 들려서 할 수 없이 그 상황을 모면하느라고 공익 광고는 아니고 저희 국민TV 관련 사고 안내 스팟을 하나 더 내보냈습니다. 무슨 일인가 혹시 하셨던 분이 계셨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행간 오늘 고른 것은 중앙일보가 3면 해설면에 톱으로 올린 대통령 소통 부족이 원인 인사추천 실명제 도입 촉구라는 제목의 꽤 긴 기사를 일단 골랐습니다. 제목만 들으셔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만 여당 내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20여 명이 이번 정윤회 문건 파동을 겪으면서 개혁을 주문한 내용입니다. 일단 기사 앞부분을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비선 실세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 방식과 청와대 인사 시스템 개혁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 초재선 의원 20명이 주축이 된 모임인 아침소리에서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여당 지도부와 예결위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비선 논란이 찌라시에나 나오는 이야기들이라고 못 박았지만 여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쇄신운동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침소리 멤버들은 8일 청와대 문건 유출로 촉발된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논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모임 대변인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회동 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근본적 이유는 국정운영의 투명성이 낮고 대통령의 소통이 부족해서 발생한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며 아침소리 명의로 인사추천 실명제를 공식 제안했다. 국회가 요구할 경우 특정 인사에 대해 누가 추천했는지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네. 아침소리라는 모임, 성격은 대충 아시리라 믿습니다. 초선들이 대부분이고요. 굳이 계파를 따지자면 친이계 또는 친박 색깔은 대단히 엷은 사람들이 주로 있고, 좌충우돌 발언으로 많이 유명하기도 한 하태경, 한때는 급진적 사회주의 운동도 했던 하태경 의원이 그 대변인을 맡고 있는 모임입니다. 아침소리가 청와대와의 소통 강화 방안으로 제시한 것들을 그날 모임을 정리하면서 말이죠. 소통 강화 방안으로 제시한 걸 한번 보죠. 1. 대통령에 대한 서면 보고를 최소화하고 줄이고 대면 보고를 일상화할 것. 대통령 얼굴 보고 필요하면 간단한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보고하자 이겁니다. 대통령이 장관이건 수석비서관이건 최대한 잘 안 보고 문면으로, 서면으로만 보고를 받거나 아니면 전화를 주로 한다, 하고 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명백한 반증이지요. 지금 집권 여당의 초재선 의원 한 20명이 속해 있는 모임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하고 지금 이 사태를 두고 그러면서 이렇게 조목조목 정리를 한 거니까 사실 확인을 거친 것이라고 우리가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2. 대통령이 그러니까 수석 비서관 그리고 장관들과 공식 회의를 더 자주 가질 것. 3. 수석 비서관 회의와 국무회의는 쌍방향 소통으로 진행할 것. 혼자 일장 훈시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받아 적는 그거 말고요. 진짜 받아 적는 거 보면 자존심이 상하고 막 화가 나기도 합니다. 저는 제 성질이 급해서 그러나요? 그걸 왜 받아 적죠? 가만히 듣고 있다가 꼭 필요한 말 같으면 한두 마디 메모를 하거나 아니면 그 앞에
비싼 돈 들여서 노트북 이렇게 다 하나씩 놔뒀던데 그거 완전히 텔레비전 촬영용 무슨 꽃병 같은 소품입니까? 다 받아 적을 거면 뭐하러 그 노트북 거기 놔둡니까? 노트북 싹 치워버리고 저 A4 용지 몇 장씩 주거나 아니면 청와대표 수첩이나 다 나눠주고 모나미 볼펜 한 잔씩 주면 되죠. 거기 있는 노트북은 정작 필요한 곳에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시골 저 학교 중에 컴퓨터 이런 거 컴퓨터실이 마련돼 있지 않고 개개인별로 노트북 사게 하기에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데다가 아이들 쓰라고 주면 되지 왜 아무튼 수석비서관 회의 그리고 국무회의는 쌍방향 소통으로 진행할 것. 4.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을 정례화할 것. 5. 대통령, 여당 대표 그리고 장관이 참석하는 당정청 협의체를 정례화할 것.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조목조목 제안해놓은 것 들어보시니까 무슨 생각 안 드십니까? 이거 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당연히 했던 것들이거든요. 기본사항. 그리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로 올라갈 필요도 없죠. 아니 얼굴 보면서 얘기하자. 글과 말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죠. 아무리 서면 보고서를 잘 쓴다 해도 글을 누가 기가 막히게 압축적으로 잘 쓴다고 해도 말보다는 글로 표현하는 게 어렵습니다. 소통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좋고요. 오해의 소지가 조금 남죠. 그 다음에 제스처와 표정을 보면서 그 다음에 액센트와 어조를 들으면서 그러면 정책의 우선순위나 얼마나 절박함 이런 것들도 함께 전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보다는 말 당연한 겁니다. 대통령이 수석 장관들과 공식 회의를 더 자주 가질 것.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라면 여당의 초재선 의원들로부터 이런 건의를 받으면 저는 아주 부끄럽고 창피해서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뭐 술을 한잔 하거나 반성을 하거나 뭐 이래야 될 사안 같습니다. 오죽하면 공식 회의를 더 자주 가질 것. 그런 걸 건의라고 봤습니까? 오죽하면? 무슨 뭐 아주 어려운 걸 지금 주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치하고 나면 이불 잘 부셔서 헹굴 것. 우리 그런 거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하고 이렇게 입안에 있는 치약 이런 거 다 부셔내잖아요. 그걸 뭐 말을 해야 부십니까? 얼마나 자기 여당 초재선 의원들이 보기에도 너무 딱하니까 쌍방향 소통으로 진행할 것 이런 말 합니다. 대국민 기자회견 정례화할 것. 뭐 1년에 한 번 정례화인지 뭐 6개월에 한 번인지 모르겠지만 설마 1년에 한 번이 아니겠죠. 사안 있을 때마다 왜 뭐 미국 대통령들도 그러고 우리 전임 대통령들 중에서 뭐 노변 담화다 이래가지고 뭐 라디오 주례 연설도 하고 아무튼 그랬지 않습니까? 청취율이 있건 없건 간에 큰 사안이 터져서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왜 안 한답니까? 겨우 있다가 뭐 하는 말이 꼭 수석비서관 회의 비서관들을 소집해놓고 국민들한테 할 말을 거기다 대고 합니다. 청와대 실세는 진돗개라느니. 이 모임의 대변인인 하태경 의원은 대통령의 비서실장 김기춘 현 실장을 바꾸든 3인방 이른바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이 3인방을 바꾸든 본질적인 문제가 안 바뀌면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에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부연 설명했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지금 1, 2, 3, 4, 5 제가 읽어드린 거 그거 말하기도 좀 남사스러웠겠죠. 사실 대안이라고 건의사항이라고 이름을 하려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부연 상황을 이렇게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에서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아침소리들 모임에서는 사실 여기가 무슨 새누리당 내에서 뭐 엄청 개혁적이거나 비교적 뭐 중도나 또는 뭐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똘똘 뭉쳐있는 그런 모임도 아닙니다. 계파 색깔이 좀 엷고 비교적 합리적인
이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의 그냥 모임이고 새누리당 내에서 무슨 커다란 영향력을 갖고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158석 중에 한 20명 정도인데요. 눈 밖에 벗어나 있거나 충성도가 약한 사람들이라고 찍혀 있거나 또는 좌충우돌 중불나게 뭐 그런 사람도 개중 한둘 섞여 있고요. 의원들 다 각양각색이죠. 근데 비공개로 돌리고 나서, 즉 기자들 물리치고 나서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3인방, 문고리 3인방이 퇴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 좌중의 한 멤버는 김 실장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고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도 청와대에서 아예 내보내거나 권부의 핵심에서 벗어나 실무적인 일만 맡겨야 한다 이런 말도 나왔다고 나중에 비공식적으로 살짝이 기자들한테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걸 그러면 아까 거기에 있는 조목조목 써놨던 건의사항은 왜 쓰지 않았습니까? 하려면 우리한테만 마치 비공식적으로 그냥 이런 얘기도 오갔어라고 할 거면 귓속말로 할 거면 뭐하러 이런 말 했다고 말합니까? 기자로서는 물을 만한 질문이지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했답니다. 박 대통령이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은 대통령을 궁지에 모는 것으로밖에는 안 되고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실장이나 문고리 3인방의 퇴진에 대해서는 건의사항 조목화 건의서 작성에서는 뺐다 이랬답니다. 굉장히 큰 용기들 내셨어요. 하긴 새누리당에서 이만큼이라도 하는 사람 말을 할 수 있다니까 그 용기는 가상이 사고 싶습니다만 그 기자한테 답변한 게 참 새누리스럽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궁지에 모는 것으로밖에 안 되니까 대통령 안 바꾸면 그래서 그건 뺐다는 겁니다. 자, 초재선들이 이런 정서를 갖고 있었는데 이들의 보스 또는 리더격인 당 대표와 원내대표 그다음에 예결 특위 위원들은 7일날 지난 엊그제 청와대 점심 먹으러 가서 어쨌습니까? 이완구 대표는 각하 이렇게 3번이나 아부성 발언을 하질 않나. 다들 문서가 왜 유출이 돼서 이런 일이 생겼다느니 허위 이것 때문에 국가가 흔들린다느니 그저 그냥 대통령 말씀에 예 맞습니다 각하 그러고 왔어요. 전할 통로가 없는 거예요. 설령 초재선 20명 아니라 한 50명이 모여서 무슨 결의를 하고 건의서를 쓴다 한들 그거 철 모르는 애들이 지금 초선이니까 저 때는 팩이 있어서 다 그러는 거야. 그럼 그 맛에 초선하는 거지 뭐. 위에서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집행부 내지는 지도부는 가서 대통령이 부르면 부르셨습니까 각하. 점심도 챙겨주시고 예 지당하십니다. 앞으로 심기일전에서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고 오는데 이런 거 백날 아침에 소리 백날 하면 뭐 하겠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집권 여당의 무능, 무소신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건 새누리당 주변이건. 이번 논란이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초재선 의원 아침 소리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했거든요. 이 정도 발언, 이 정도 수위가 여권 내에서 비판적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목소리입니다. 민심에는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대통령의 해명만 가슴에 깊게 새기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태도,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뭐라고 할까요? 지난 12월 5일 여러 여론조사기관에서 했던 것들 일제히 하락세 보였죠. 상당히 큰 폭 5 내지 8%포인트씩 그 전주에서 비해서 빠졌던데 이거 과연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문제 요번 문건 파동만 봉합이 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볼까요? 제 정치적 감각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세월호 이후 대단히 많이 변해왔고 야권과 변혁 운동 세력 그리고 시민들은 또다시 무기력함을 느껴가고는 있지만 오랫동안 이 정부 출범해온 뒤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인내, 답답함 이런 것들이 약한 고리를 차고 뚫고 나오는 터져 나오는 어떤 폭발의 전조 현상 이런 것도 조심스럽지만 감지됩니다.
청와대 실세가 진돗개라니 그 말을 듣고 대통령의 그 유머에 뭐 포복 졸도를 했다는데 그 포복 졸도했다는 말을 듣고 졸도하는 국민들 많습니다.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띄웠던 배를 엎어버리기도 합니다. 정치는 정서 반, 타이밍 반입니다. 문서의 신빙성이나 유출자, 지금 핵심은 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불통, 비밀주의, 권위주의 이런 것들입니다. 이번에 고치지 못하면 이 정부 앞날 대단히 피곤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국민들도 많이 성가셔질 것 같습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사람은 곧 하늘이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골고루 잘 살 천부적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났다. 침략,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한번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일본 놈한테 압박당하고 소위 한일 늑약이 맺어져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다 뺏겼어요. 동학 농민들을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미디어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미완으로 끝난 동학 농민운동.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민주 시민의 꿈.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연결고 있습니다. 국민점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심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늦었죠? 양 기자 마감하는데 좀 성가실 수 있겠네요. 시작합시다. 예. 정윤희 문건 파문 실체 여부와 무관하게 청와대나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번 사안을 너무 좀 안이하게 본다. 이런 지적들 보수 언론, 진보 언론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너무 좀 상황을 좀 뭐 그냥 대충 한번 이렇게 넘어가는 문제 뭐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제가 오늘 새누리당 몇몇 기자들하고 함께 이완구 원내대표 그리고 김재원 원내석 이렇게 같이 점심 식사를 한 자리가 있었는데요. 예. 실제로 얘기 들어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 엊그제 이제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제 특히 이완구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 김우성 대표와 함께 이제 사전에 한 30분 정도 먼저 이제 비공개로 이제 얘기를 좀 나눴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찬 회동을 했잖아요. 높은 사람들은 따로 또 만났구나. 예, 근데 이제 그 만나고 나서 이완구 원내대표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좀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실제 이게 이렇게 의혹이 불거지고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 국정농단이나 이런 문제는 실체는 없는 것 같더라. 나도 그렇게 확신하게 됐다. 뭐 이제 이런 류의 얘기를 했었고요. 김재원 원내석은 뭐 아시다시피 이 청와대와 직접 통하는 몇 안 되는 이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 의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마찬가지 인식을 이제 그대로 드러냈는데 오늘 이제 그 점심 식사 끝나고 이 새누리당 출입 기자들 저 포함해서 이렇게 한 6, 7명 나오면서 공통적으로 저희들끼리 했던 얘기가 이 상황을 너무 좀 안이하게 보는 것 같다. 뭐 이런 저희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이 검찰 수사가 이제 대체로 어제 그 박관천 경정 그리고 이 박모 박동열 전 박동열 전 국세청 그 국세청 직원 국세청장
간부라 그래야 되는데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예. 마지막 직함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십상시 멤버 중에 한 명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김춘식 행정관 예. 이 세 사람을 이제 모두 불러서 뭐 필요한 경우 대질도 하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대체로 이 문건의 실제 문건의 내용 이거는 진실이 아닐 거다 아니다라고 이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런 얘기가 이미 나오기 시작했고 뭐 검찰에서도 일부 조금 사실 살짝 확인도 해준 비슷하게 해주고 그렇죠. 네. 예. 그러고 이제 오늘부터는 그 서울경찰청 그 정보 1분실에 이 해당 직원 2명의 경찰을 또 이 체포를 했고 그리고 뭐 한화 직원도 왜 끼는 거예요 거기? 그 하나 직원 이제 배관 업무를 주로 하는 직원이라는데 이 직원도 이 문건을 그러니까 뭐 어딘가에서 전달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아는 기자들한테 이거를 유출했다, 배포했다 이제 뭐 이런 혐의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세계일보로 간 게 그 한화의 대관 업무를 맡는 그 사람을 통해서 건너간 겁니까? 그거는 뭐 아직 확정적으로 확정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도 뭐 일부 그런 역할이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검찰 쪽에서 나온 얘기로는 이 증권가 정보지 일명 찌라시라 그러죠. 예. 그쪽도 아마 대대적으로 또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 보면. 그러겠죠. 옛날에도 한 2, 3년 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실체와 관련해서 대체로 정부 그리고 여당 청와대 이쪽에서는 실체는 없는 거고 그러니 이제 문건 유출의 경로 이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데 그런데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이른바 이 보수 언론들의 일반적인 이 시각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사태가 단순히 실체가 있냐 없냐의 문제를 이미 넘어섰다는 게 대체적인 지금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국정농단과 관련한 이런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었고 그 소문들이 이제 결국 수면 위로 올랐고 그것에 대해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와 또 새누리당 지도부의 이 태도 이런 것들이 국민적인 단감을 더욱 부추기게 됐고 결과적으로 실체가 있거나 없거나와는 무관하게 그리고 검찰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잠정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 국민들은 어떤 수사 결과가 나와도 그럼 그렇지 예상했던 바다 이런 생각은 가질지언정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놀아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많지 않을 거다. 이게 대체적인 분위기인 겁니다. 실제로 새누리당 뭐 이렇게 젊은 소장포 의원들 만나보면 그 사람들 실제로 그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또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또 세게 얘기를 해놓은 터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문제가 법적으로는 뭐 별 문제 없이 별 문제 없었다는 걸로 넘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가져올 후폭풍은 좀 두고두고 박근혜 정부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더 이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거는 실제로 지금 보수 언론 쪽에서도 그리고 보수 진영의 이 이른바 명망가라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좀 진짜 이번에는 바꿔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사실은 핵심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몇몇 측근들에 의존해서 자신이 모든 결정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청와대 보좌진들 같으면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그리고 정부 쪽 같으면 총리와 장관들 이런 공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국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지금의 논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는 그런 목소리가 좀 여권 내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도 나와야 될 텐데 그런 목소리가 없는 것이 좀 우리나라 국민들이 처한 가장 비극적인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 세다는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각하 이러는데 뭐가 되겠어요. 자,
오늘 정치권, 종교계,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모두 거의 망라되다시피 참여하는 개헌 추진 국민연대 떴는데, 네. 이거 어떻게 힘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어차피 해는 좀 넘겨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는 어쨌든 12월 임시국회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 1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특위를 반드시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새누리당이 지금 개헌특위 구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상황이어서 개헌특위 구성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적어도 내후년 총선 전에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시기를 조금 유동적으로 내년 상반기가 아닌 예. 좀 더 뒤로 미룰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내비치긴 했는데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개헌 논의 자체가 불이 붙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새누리당의 이재호 의원, 이른바 개헌 전도사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죠. 이재호 의원이 이 국민연대 발대식에서 네. 출범식 인사말을 통해서 이 박근혜 정부와 또 박근혜 대통령과 그리고 이 문고리 권력 3인방, 정윤회 이런 사람들을 계속 지칭을 하면서 이게 바로 대통령제의 폐해다. 그러니 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강하게 하긴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개헌 논의 자체가 사실 이게 한쪽에서만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그렇죠. 여야 지도부가 좀 의기투합해서 예. 국회 차원에서 좀 전반적인 논의의 틀을 만들고 쭉 밀고 나가도 사실 될까 말까 한 문제여서 예. 이 국민연대라는 범사회적인 기구죠. 사회적인 논의 기구가 뜨긴 했지만 적어도 내년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가 지금 2월 초니까요. 2월 8일. 그때까지는 개헌 논의 자체가 수면 위로 확 떠올라서 불이 붙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 문건 파동이 그냥 찻잔 속의 태풍? 또는 일과성으로 끝날지, 아니면 정말 뭐가 확 번질지에 따라서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내일 뵙죠.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그녀가 텔레비전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 백김치를 곁들인 단호박 영양밥과 시원하고 새콤한 국물 맛이 일품인 동치미국수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한정식집의 한상 차림 같지만 국내 한 항공사가 다음 달부터 선보일 기내식입니다. 영양과 함께 장시간 비행해서 소화를 돕고 무엇보다 한식을 처음 접하는 외국인들에게도 부담이 없을 식단이라는 평가입니다. 승객의 입맛과 영양, 건강, 소화의 편의성까지 고려해 개발한 기내식입니다. 외국인들에겐 훌륭한 건강식인 한식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 노출. 그런데 조현아 부사장은 지난 주말 하와이 현지 병원에서 아들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조 부사장은 지난 3월 20일 미주 지역 본부로 발령받았고 지난달 4일 한국에서 하와이로 출국했습니다. 39살의 쌍둥이 임산부가 만삭에 장거리 이동까지 하면서까지 미국에서 출산했다는 점 때문에 원정 출산 의혹이 일었습니다. 미국은 출생아의 국적을 정할 때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미국 내에서 출산하는 아이에겐 미국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대한항공 측은 조 부사장이 전근 발령을 받아 현지에서 근무하다 출산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근무 중 출산하셨고 항공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예정입니다. 병역 포함해서요.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조 부사장이 미국 발령을 받은 걸 놓고 회사 차원에서 원정 출산을 도왔다는 의혹은 여전합니다. 아버지 조양호 회장은 조 부사장이 하와이에 도착한 지 열흘 뒤 아이를 순산하라는 글을 딸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지난달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원정 출산 의혹이 기사화된 이후 네티즌의 비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더하다. 가진 자로서 모범이 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식의 비난 댓글 수백 개가 이어졌습니다. 하와이 원정 출산 논란의 대상이 됐던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인터넷 댓글로 자신을 비난한 네티즌을 고소했습니다. 세 번째 노출은 다시 우아한 모습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경복궁 앞 학교 앞에다 호텔을 짓겠다는 의지에 찬 여성 CEO로. 숙박과 항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공사가 손님들을
A에서 B로 옮긴다면은 그 B라는 목적지나 뭐 A라는 목적지 역시 다 호텔이라는 것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 경복궁 근처의 특급 호텔 건립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전히 그 북한 문화단지를 지는 그런 목적이나 그런 목표는 변함이 없고요. 하지만 이를 놓고 무리한 사업 확장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서울 송현동 호텔은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은 주변 환경과 인근 학교의 교육 환경을 해친다며 이미 건립이 좌절됐던 사업입니다. 네 번째 노출은 땅콩에 격분한 갑질 시효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맏딸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 사무장에게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요구해 월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기내에서 한 명의 승객에 불과한 조 부사장의 이런 충격적인 행동은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항공기와 다른 승객의 안전을 해치면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받습니다. 조현아 부사장의 경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넘어서 마음대로 항공기를 돌려 많은 승객들의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항공기 이륙 전의 소란이어서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크지만 사회 지도층으로서 도덕성엔 씻을 수 없는 타격이 예상됩니다. 승객의 입맛과 영양, 건강, 소화의 편의성까지 고려해 개발한 기내식입니다. 외국인들에겐 훌륭한 건강식인 한식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내식이면 뭐합니까? 밥맛이 떨어졌는데. 안녕하십니까. 윤재석입니다. 제가 지난 11월 28일부터 6일까지 8박 9일 동안 개인적인 일로 아프리카에 다녀왔습니다. 탄자니아 일원을 다녀왔는데요. 탄자니아에 간 김에 세렝게티 평원과 킬리만자로 일원을 돌아가고 왔습니다. 세렝게티 평원은 뭐 잘 아시다시피 경상남북도 크기의 대평원이죠. 아직 건기였기 때문에 뭐 많은 동물들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누떼가 수십만 마리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톰슨 가젤이나 버팔로 등 갖가지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나무 위에다가 임팔라를 잡아놓고 간간히 뜯어먹는 그 표범을 좀 보기도 했고 네. 또 사자 가족들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막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다시 국제뉴스 챙기죠. 예. 대한항공의 조현아 부사장, 땅콩 부사장. 예. 모든 보직에서 사퇴하겠다라고 조금 전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파장이 크긴 큰데, 그러니까 퇴진은 하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어제 나왔던 그 사과문이 더 아쉬운 대목이고 문제를 더 키운 게 아닌가 그런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아프리카 얘기 들어가죠. 예. 에볼라 지금 뭐 외신들 보면 조금 이제 소강에 뭐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프리카 이외의 지역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아프리카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간 곳은 이 탄자니아니까 이 동부 아프리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현지에서도 이 문제가 되고 있는 라이베리아나 시에라리온, 말리나 기니 등 이 서아프리카 4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일단은 평온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 아프리카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줄어든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조금 전에 그 설명을 드린 그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세렝게티 평원 예. 그리고 입구까지밖에 못 올라가 봤지만은 킬리만자로 등의 경우도 이 8위를 날리고 있다. 이렇게 현지 관광업계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에볼라 창궐이 아프리카 전역을 좀 강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뭐 계절적 요인 이런 게 아니고 예. 에볼라 때문에 그 유명한 킬리만자로 이런 데도 방문객이 거의 없다. 거의 없더라고요. 이 얘기네요. 그러니까, 예. 아프리카 스케치는 그 정도 하고 예. 북한 소식 역시 우리한테는 중요할 수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의 평양 신축청사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났다고 네. 도쿄신문이 오늘 우리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사건 발생은 지난 10월 평양 시내에 건설 중이던 국방위 신청사 건물이 완공 이전에 붕괴되면서 인민군 병사와 노동자 등 약 80여 명이 숨졌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 당국은 외국 위성사진 등을 통해서 사고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을 차단한 채 또 차단막 같은 거를 씌운 채 이틀에 걸쳐서 잔해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앞서서 지난 5월에 발생한 평양시 평천구역의 23층 아파트 붕괴 사고는 이 위성사진과 관광객 등의 목격 등으로 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바람에 상당히 망신당했죠. 그래서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등 이 간부들이 유족에게 사과하고 그다음에 북한 관영 매체가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이례적인 상황을 벌린 적도 있습니다. 네, 그때 그 주민들 앞에서 90도로 사과 인사하던. 네, 굉장히 그 인상적이었죠. 네, 북한 그 매체로서는. 네. 김정은 체제 이후에 북한에서 대형 건설 공사가 뭐 좀 그 전보다 김정일 체제 때보다 훨씬 많은 것 같은데 경제 형편이 좀 나아지는 건지 아니면 새 지도부의 뭐 위용을 과시하려는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번 사고가 그런 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김정은이 이제 등극하고 나서 말하자면 새 지도자로 등극하고 나서 자신이 이제 치적 쌓기를 좀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이제 스키장이나 수영장 뭐 등의 그 대형 위락 시설을 이제 건설하고 있는데 예, 방대한 재원이 들어가고 또 자재와 인력이 이 위락 시설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효불급한 그런 시설 건설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바람에 다른 건설은 그만큼 또 축소되고 이제 또 이 치적 쌓으려면 이게 속도전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애꿎은 인민들만 이제 피해를 보는데 그냥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인명 사고까지 발생하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근데 아까 조금 전에 그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일본 도쿄 신문이 우리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언론들은 막상 이거가 왜 제가 못 봤는지. 글쎄요. 그거는 뭐 하여튼 도쿄 신문 기자의 능력이라고 봐야죠. 서울특파원의 능력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신문들은 아직 이거 안 썼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수입돼가지고 지금 도쿄 신문이 이렇게 썼다고 발로해서 우리는 그걸 받아서 쓴 거잖아요. 근데 뉴스 소스는 우리 정부 관계자죠. 그러니까 뭐 정보당국 관계자일 가능성이 크겠죠. 어쨌거나 뭐 이따금씩 발생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튼 대형 건설 공사가 잇따른 것과 그 속도전, 뭐 그게 문제일 것 같아요. 공사 사고 빨리 이런 치적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속도전을 내다 보면은 뭐 사고는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거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고 미국 얘기 하나 넘어가 보죠.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가 내일 중앙정보국, 그러니까 뭐 CIA, 그 CIA 고문 보고서를 공개한다는데. 어떤 점에 지금 관심이 모여 있고 뭐가 해제가 비밀 해제가 되길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BBC 톱뉴스로 계속 떠 있는데 뭐 상당히 진짜 후폭풍이 굉장할 것 같은 그런 그 분위기입니다. 백악관을 비롯한 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뭐 보고서 공개 시점이나 그 내용은 상원 정보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지만 사실 굉장히 속으로는 그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심지어 존 캐리 미 국무장관은 지난 6일에 다이앤 파인스타인 그 상원 정보위원장 이분 저 샌프란시스코 시장 지낸 여성입니다만은 이 사람한테 이제 공개 시점에 재고를 요청했다가 이제 퇴짜를 맞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파인스타인 위원장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인간에 대한 고문은 있을 수 없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사실 그 현 오바마 대통령도 2009년 1월 21일 취임한 지 사흘 만인 24일에
이 구금자에 대한 고문이나 잔혹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가 있어서 파장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더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죠. 예. 보고서 규모나 내용 어떻습니까? 이번에 공개될 보고서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참 말썽 많았던 8년간이었는데 네. 이 행정부 시절에 자행됐던 CIA의 억류 고문 프로그램에 대한 총 6,800쪽 분량의 비밀 물건을 500쪽으로 이제 요약했다고 합니다. 요약했는데도 500쪽이나 뭐 엄청난 방대한 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01년 9.11 사태 이후에 유럽과 아시아에 비밀 수감된 알카에다 대원들 그리고 쿠바에 있는 미 해군 기지 관타나모 캠프 엑스레이죠. 여기에 구금됐던 사람들에 대한 CIA의 고문 실태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도대체 어떤 고문이 자행됐던 겁니까, 그러면? CIA는 이 100명이 넘는 이른바 테러 용의자들을, 구금을 해 놓고, 여러 곳에, 세계 여러 곳에서, 정보 수집한다는 명분으로 이제 고문을 가했는데, 이 고문 내용은 우리 유신 시절에 항용 당했던 그 민주인사들이 당했던 고문하고 비슷합니다. 얼굴을 수건으로 씌워서 물을 퍼붓는 물고문, 잠 안 재우기, 독방 수감, 모욕감 주기, 다양한 고문 기법인데 심지어 이 용의자의 아내와 어머니를 성폭행하겠다는 위협까지 가한 것으로 전해서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이런 그 고문이 자행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히 지난 10월 할리우드에서 그 크리스틴 스튜어트 아주 이쁜 그 여배우죠. 이 주연으로 개봉된 그 같은 이름의 영화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 캠프 엑스레이에 수감됐던 테러 용의자들은 이 닭장 같은 좁은 공간에서 가진 인격적 모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 캠프 엑스레이에 수감된 인원 중에는 이슬람교인인 미군 현역 군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보를 누설했을 것이다라는 그 혐의로 하여튼 특히 이제 이런 문제 그 용의자들은 무려 12년 넘게 이 갓곳에 있는 그 비밀 감옥에 기소가 없이 불법 수감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 대법원에서도 문제를 삼은 적이 있는데 쿠바 관타나모에 있는 캠프 엑스레이는 아직도 130여 명의 수감자가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CIA의 어떤 그 고문 행태가 아직까지도 사실 끝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나저나 물고문, 잠 안 재우기, 독방, 모욕감 주기 이런 거는 그 고문은 만국 공통인가요? 공통 수법. 일제 때 일경들이 우리 독립투사들에게 했던 거.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의 권위주의적인 시절에 군사독재 시절에 민주투사들이 받았던 거나. 그리고 CIA가 지금 테러 용의자들한테 하는 거나. 아주 씁쓸한데 어쩌면 그렇게 만국 공통 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을 보듯이 말이죠. 근데 아내와 어머니를 성폭행하겠다. 이건 정말 참. 그것도 예전 시절에 써먹어졌던 그런 수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보고서 내용 공개에 따른 후폭풍 중에서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아무래도 미국인들을 겨냥한 테러. 그렇죠. 상당히 분노한 지구촌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제 분노할 수 있겠는데 BBC도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그런 기사를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미 행정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이 보고서가 이제 공개될 것을 대비해왔고 이미 해외 주요 시설들, 예를 들면은 군사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그 대사관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소위 공격의 타깃이 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안보 예방 조치를 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국방부는 지난 주말에 전 세계 주요 미군 지휘관들에게 경계 태세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하고요. 전반적으로 하여튼 이 CIA 고문 실태가 실제로 이 500여 쪽이 공개될 경우에 어떤 현상이 또 지구촌에 일어날지 굉장히 궁금하면서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비무장 흑인 용의자들이 경찰 체포 과정에서 숨지는 사건이 지금 계속되면서
그리고 또 아예 불기소를 해버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이 지금 갈수록 이 문제로 달아오르고 있는데 지금 뭐 닷새째 미 전역에서 산발적으로 또 게릴라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최근 상황은 그 샌프란시스코의 베이브리지 건너서 오클랜드 옆에 있는 그 UC 버클리가 있는 네. 그 버클리 소도시죠. 예, 예. 여기서 또 아주 극렬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처음 이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에서 시작할 때는 상당히 평화적이었는데, 네. 이제 두 번째 예, 불기소. 예, 그러니까 그렇죠. 뉴욕 네. 쪽에서 불기소 되면서 이제 이게 증폭이 됐는데, 네, 네. 시위가 처음에는 이 백인들 위주로 진행이 되다가 흑인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굉장히 과격화됐고 결국 이 경찰과 대치 내지는 충돌이 돼서 이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바마 최에서 이런 일이 참 좀 아이러니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바마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하룻밤 사이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이 문제. 뭐 너무나 공자왈 맹자왈 같은 말이긴 합니다. 윤 의원님 오랜만에 아프리카 다녀서 복귀하셨는데 청취자 방금 올리신 질문 하나 짧게 답변 드리고 오늘 순서는 마치는 걸로 하죠. 애청자라는 닉네임이 올리셨습니다. 관타나모는 쿠바에 있는 건가요? 예. 쿠바는 미국과 적대적 관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군 감옥이 쿠바에 있죠? 라고 물어오셨습니다. 1898년쯤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하고 쿠바가 우호적이었을 때 미화 2,000달러를 주고 100년 조차를 합니다. 그런데 조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98년에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반환을 하지 않고 미 해군 기지로 쓰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A Few Good Men이라는 그 영화에서도 이 등장했던 이 쿠바의 관타나모 해군 기지는 네. 쿠바와 미국 간의 가장 첨예한 어떤 그 외교 문제 중에 하나로 네. 지금껏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잭 니콜슨이 관타나모 사령관으로 나와서 데미모하고 톰 크루즈도 나왔고 예. 어쨌거나 미국이 조차 기간이 끝났으니까 반납을 해야 하는데 반납을 안 하고 있다. 무단 점유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2,000달러. 아니. 그 기간이 끝났다면서요. 끝났는데도 받건 안 받건 2,000달러를 계속 주면서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었죠. 야, 2,000달러면은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때 1898년도에는 굉장히 거금이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군요. 네. 윤재석의 국제뉴스 비껴보기는 관타나모가 왜 아직도 쿠바에 그대로 있는지 그 질문에 대한 짧은 답으로 마무리를 짓고 아울러 이강윤의 오늘도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변함없이 오후 5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기